네, 그럼 이번엔 우리 화폐 혁명,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이야기 나눴지만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라든가 또 화폐 혁명이 어떻게 글로벌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게 이제 의당, 화폐 혁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단계가 화폐 개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리디노미네이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화폐 개혁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예, 한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EU도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어요. EU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중앙은행의 80%는 다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에 있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 중에 테스트를 완료하기로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중국이 지금 테스트하는 화폐를 2022년 2월 4일 날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데 아마 우리도 그때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 비대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더 앞당겨질 것 같아요. 지금 지폐는 이게 중앙은행에 다시 들어가면 이거 지금 소독하고 2주간 격리시켜 놓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이제 그러한 번거로움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비대면으로 서로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11월 20일 그 G20 정상회의가 열릴 적에 아마 디지털 화폐에 대한 포용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선진국 각국이 이제 단합해서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이제 일상으로 들어오면은 개인들도 누구나 외환 거래를 쉽게 빠르게 편하게 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저희들이 앉아서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하면서 상품을 사든 다른 나라 돈을 그렇게 쉽게 서로 교환해서 쓰거나 다른 나라 그 외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디지털 화폐 도입은 이게 화폐 개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한두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전체가 디지털 화폐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이제 화폐 개혁에 이제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화폐 도입할 그 시기에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00원을 일환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달러 주도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 대항하기 위한 각국의 그 행보가 시작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벌써 1년 사이에 거래액이 한 80% 정도 늘어나고 참여은행도 89개국에서 865개 은행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거를 러시아에서도 자기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가 자기들의 이 대항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그 브릭스라는 큰 거대한 그 집단이 단합해서 달러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건데 심지어는 중국은 자국 내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이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쓰자는 그런 제안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그 시스템 내에서도 지금 유로화 결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달러가 한 39.6%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유로화가 한 34.1%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독주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심지어 영국의 그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은 합성 패권 통화라는 세계 통화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기축통화로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사실은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그리고 카나다 중앙은행을 거쳐서 현재 영란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면서 이게 또 새로운 형태의 구도를 만들어낼 공상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중국 공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연준의 그 디지털 화폐를 빨리 개발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형편이고, 연준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이면에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사실은 미국의 무역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경제 규모 면에서도 다른 나라를 앞둬야 되는데, 이제 무역 규모 면에서는 중국한테 추월당한 형편이고, 경제 규모도 앞으로 한 8, 9년 정도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게다가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달러 유동성 급증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한편 페트로 위안화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모든 원유의 결제는 달러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메이저 공급업체들이 위안화로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BP와 더불어 또 다른 글로벌 업체가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그 경제나 통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게 경제 규모만 큰 게 아니라 군사력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그 달러가 지금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폐 개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화폐 개혁의 의미는 사실은 숨어있는 지하 자금을 노출시켜서 양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지금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지하 경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커요. 보통 나라들이 보통 20% 내지 한 30% 정도 되고,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그 OECD 회원국도 평균이 한 1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은 이게 사실은 원래는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화폐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는 나라는 없어요. 일시에 단행하는 이유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이 개혁이 아주 공공연하게 디지털 화폐 시대의 개막으로 자연적으로 기회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화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산무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즉 신구 화폐의 교환에 대한 그 양적인 제한이 없어야 될 것, 그 다음에 교환 기간에 대한 무제한이 보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을 하면서 그 익명성, 무기명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보통 산무 원칙을 지키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화폐는 근본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화폐예요. 그 돈의 번호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중앙은행이 추적하려고 그러면 다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도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들이 낸 아이디어에 의하면 지금 많은 중앙은행들은 일단 중앙은행서부터 상업은행으로 갈 때까지는 추적 가능한 그 디지털 화폐를 보냅니다. 근데 상업은행에서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가는 화폐는 이거를 추적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그들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준다는 이러한 느낌을 주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그들이 중앙화폐, 암호화폐 시스템을 이 2단계에서는 쓸 공산이 큽니다. 지금 중앙은행 중에서 6군데가 이 2단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쓰는 걸로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더리움이라거나 이오스라거나 이러한 거를 활용해 가지고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자. 그런데 이게 마냥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통제 가능한, 관리 가능한 익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큰 돈을 보낼 적에는 실명이 확인된 전자지갑만을 통해서 보내라. 그 다음에 또 자금이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렇게 불법으로 거래되는 게 포착이 되면 그거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자금을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1단계, 즉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내려올 적에는 디지털 화폐를 그대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 간의 관계는 서로를 추적하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단 큰 자금이나 이런 불법 자금에는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원화를 하는 큰 이유는 중앙은행이 앞으로 초당 한 30만 건 이상 거래되는 이 디지털 화폐의 그 소매 시장까지 관여할 경우에는 통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액 거래에서 개인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원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공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면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개인의 거래 내용을 그 중앙은행이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우리들이 항상 걱정해왔던 빅브라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검색했던 상품이나 이런 게 금방 광고로 뜨는 걸 보지 않습니까? 즉, 자기가 하는 인터넷조차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그것들을 다 캐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상을 저쪽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 돈에 대해서는 이거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추적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런 정보가 이렇게 도용되거나 그 사찰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러한 그 검토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가장 그 걱정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그 이유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잖아요. 예, 예, 화폐 단위가 보통은 전부 줄어드니까 예. 도대체 왜 화폐 개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뭐 막을 수 있는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한다면 뭔가 대책 같은 건 없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일단 지하에 숨어있던 자금이 그 GDP의 한 20% 정도 될 정도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시중에 이제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금이 나오면서 떳떳하게 못 나오니까 교환보다는 다른 상품을 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상품이나 이런 걸 삼으로써 그 자기의 국권을,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이렇게 교환하면 실명을 요구하게 되면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화폐 개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단지 그 화폐 단위가 줄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폐 단위가 줄어서 우리 착시 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제까지 10,000원 하던 게 뭐 500원 하면 뭔가 싼 듯한 느낌? 물론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냥 그런 현상도 예를 들어서 뭐 9,500원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리디즘이 돼가지고 이게 9.5환입니다 하면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10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리들을 이렇게 띄고서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게 가는 게 있는데, 그보다는 사실은 그 지하 자금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실명으로 교환이 안 되니까 다른 상품을 사는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화폐 개혁을 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단시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많이 줍니다. 화폐 개혁할 적에는 충분하게 기한을 줘가지고 이게 서서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자금들을 일단 안심을 시키는 거죠. 급히 행동을 안 해도 천천히 나와도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무 원칙을 예. 적용해야 된다. 예. 보통 그렇게 해도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남미 국가들 여러 군데 보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화폐 개혁 막 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디지털 화폐 때문에 그 어떤 화폐 개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 그거하고는 좀 틀려지는데요. 남미에서 그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는 연간 인플레이션을 3%로 막는 게 경제의 최대 목표예요. 우선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없어요. 근데 남미는 전통적으로 그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적인 혼란 요소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와 그 기대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발행하더라도 조금만 인플레이션 기미만 보이면은 돈을 빨리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있을 때 보니까는 당시는 이제 보통 주급이나 열흘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사람들은 돈을 받는데, 돈을 받으면은 그날 당장 마트에 가서 그걸 상품으로 다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한 보름 후에는 심하면은 화폐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하여튼 돈이 들어오면 빨리 상품으로 바꿔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통화량을 찍어내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떤 화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건데, 후진국에서는 언제 또 인플레이션이 닥칠지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상품으로 바꾸다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그렇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하면 떠올리는 남미들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경우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하는 그 화폐 개혁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있게 될 화폐 혁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화폐 개혁이 어떠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혹은 뭐 검토를 하게 될지 뭐 앞날은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지켜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화폐 개혁과 화폐 혁명에 대해서 말씀 듣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